단돈 175만 원. 가난한 여자가 설 연휴 동안 남자친구 행세를 해줄 낯선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날 허름한 차림으로 나타난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선함을 남몰래 시험하고 있던 억만장자 CEO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채널 깨어있는 삶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작은 거짓말이 진정한 사랑과 치유로 이어지는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딱 175만 원이에요. 이번 설 연휴 이틀 동안만 제 남자친구 행세 좀 해주세요. 하실래요?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이 질문은 신혜원의 인생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조용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 길가에 세워진 포장마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아서 해진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늦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비닐 천막 사이로 파고들어 소주 냄새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수원은 고향으로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혜원은 방금 받은 월급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2월 월급으로 받은 돈은 총 24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월세와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차례상을 차리실 수 있도록 돈을 좀 붙이고 나니 지갑에 남은 현금은 고작 3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 요금만 6만 원이 넘게 듭니다. 조카들에게 줄 저렴한 과자나 인삼 그리고 고향에 입고 갈 번듯한 옷 한 벌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심 여사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하고 혜원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말 잘 들어라. 이번 설에는 꼭 남자친구 데려와야 한다. 내가 만석이 작은 아빠랑 방댁 아줌마한테 이미 다 말해버렸어. 그 사람들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동안 내가 경기도 올라가서 고생한다고 재촉도 안 했잖니. 이제 남자친구 생겼다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랫목의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 앉아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자랑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혜원은 네 알겠어요. 라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빨리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원이 고시원 복도에 들어서자 희미한 조명 아래 굳게 닫힌 방문들이 보였고 옆방에 사는 윤희 언니가 혜원씨 오늘따라 표정이 밝네? 설 앞두고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고 물었지만 혜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5평 남짓한 좁은 고시원 방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고시원 사람들도 온통 결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구는 애인을 데려온다더라 누구는 약혼했다더라 했지만 혜원에게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홧김에 어머니께 이번 설엔 남자친구랑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곡성 고향 친척들에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단골 포장마차에 들러 우동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잎이 다 떨어진 늙은 은행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검은색 낡은 패딩을 입은 한 청년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찬바람을 맞아 머리가 헝클어진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 단체인 줄 알아?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털렸어요. 아까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회원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자신도 모르게 나서서 아주머니 그분 밥값 제 계산서에 달아주세요. 제가 같이 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세상에 아직도 저런 호구 같은 사람이 있나. 알았어, 라며 돈을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청년이 뒤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회원은 아니에요 별말씀으려. 누구나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합석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수원에서 배달도 하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짐도 나르며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지갑을 도둑 맞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회원은 이 청년에게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회원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비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지만 엄마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솔로 탈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설 연휴에 고향 같이 갈 남자친구 대행 구합니다. 사례비 175만 원 숙식 제공. 관심 있는 분 개인 톡 주세요. 글을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권민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프로필 사진 속에서 진달래 꽃밭 옆에 서 있는 흰 셔츠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답장을 본 회원은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사람 같은데 사진 속모습은 훨씬 말끔해 보여 동명이인인가 싶었습니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세요. 저도 그쪽 사생활 안 묻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회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의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연기만 하는 건데 뭐 무서울 게 있나 라고 중얼거렸지만 왠지 모를 막연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거짓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전라남도 곡성군으로 향하는 심야 고속버스는 사람과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원은 민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고 앉아 마치 진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버스가 덜컹거렸지만 회원은 자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며 김서린 유리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회원의 거칠고 튼 손을 남몰래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 못할 사연을 담은 듯 아득해 보였습니다. 곡성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회원은 민호의 손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고 읍내장터 입구는 벌써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노점상 아주머니들의 호객 행위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회원의 짐을 대신 들고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다가 두 사람의 손이 몇 번 스치자 회원은 당황하여 살짝 거리를 두려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 대문이 열리자 심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달려와 회원을 와락 껴안으며 아이고 내 새끼.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나는 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위 될 사람 얼굴을 다 보네 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원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심 여사는 민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허리를 90도로 굽혀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고 신발을 벗어 대돌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에 심 여사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반듯한 청년일까?
혜원아, 너 꽉 잡아야 한다, 알았지? 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혜원 아버지의 친동생인 만석 작은아버지가 들러 혜원이 진짜 남자친구 데려왔냐? 보아하니 서울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놈 하나 골라와서 눈가림하려는 거 아니야?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자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아버님. 권민호라고 합니다. 친구 소개로 혜원 씨를 만났습니다. 본가는 서울이고 부모님은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호는 부드러우면서도 격식 있는 존댓말을 사용했고 그 태도가 너무나 진지해서 까칠한 만석 작은아버지도 더 이상 비꼬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의 연기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심 여사는 민호에게 계속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민호는 반찬 투정 하나 없이 차분하게 식사하며 전라도식 된장국을 칭찬했고 그 소박한 말 한마디에 심 여사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혜원은 돈을 받고 연기하는 민호가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진짜 애인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 부끄러움과 묘한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놓인 혜원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심 여사가 혜원이 아빠란다. 일찍 갔어. 라고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혜원과 민호는 사랑채에 임시로 펴놓은 요 두 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솔직히 말해봐요. 친척들이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죠? 라고 묻자 혜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만석 작은아버지가 이 집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친척들 모두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상가에서 제가 어른들한테 대들었어요. 이 집은 엄마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가져가려거든 내 시체를 넘고 가라고요. 그때부터 친척들은 저를 독하고 버릇없는 년이라고 취급해요. 방 안은 적막에 잠겼고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심 여사네 집은 떡국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낯선 손님인 민호를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혜원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지나갈 때마다 서울 남자가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처가에 와? 모양 빠지게 라거나 아직 취직도 제대로 못한 백수인가 보지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석 작은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민호의 신상을 캐물었습니다. 민호가 작은아버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이모님과 살았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모아둔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여기저기서 비웃음 섞인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댁 아주머니가 요즘 세상에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되지. 겉만 번지르르한 빈털터리한테 시집가면 혜원이 팔자만 사나워지지.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내세울 집안 배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자를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집을 지키기 위해 홀로 맞서 싸웠고 친척들의 비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게는 이 사람이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고 혜원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연기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손님들이 돌아가고 혜원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마당에서 민호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일 끝나는 대로 바로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송 비서님 제 신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권민호일 뿐입니다. 혜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한 집에 있는 저 남자 민호가 겉으로 보이는 고단한 청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곡성 터미널에는 이른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원은 민호와 나란히 대합실 의자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설도 다 지났네. 이제 우리 연극도 끝이네요. 혜원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심 여사가 챙겨준 떡 보따리를 든 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 준비를 하며 덜덜거리자 민호가 혜원 씨 하고 작게 부르며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원이 그를 고용할 때 줬던 바로 그 돈 봉투였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가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원이 놀라서 쳐다보자 민호는 돈 때문에 한 일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그저 혜원 씨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혜원은 손에 든 봉투를 꽉 쥐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 혜원이 뒤를 돌아보니 민호는 버스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서서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마음 재단 프로젝트 시작해. 그 여자 서류 나한테 보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쓸쓸하던 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세단이 길가에 멈춰 섰고 민호는 기사의 인사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태블릿 PC를 켜고 신혜원의 프로필을 띄웠습니다. 13세에 부친 사망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 12년 개근 우등생 고3 때 학비 부족으로 자퇴 위기 18세부터 지금까지 식당 서빙. 한마음이라는 단어에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서름과 혜원의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새로운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팀 수습 채용건. 6개월 계약직 월급 315만 원. 제 신분은 절대 발설 금지. 그는 송 비서에게 선한 사람이니까. 요즘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주 드무니까요.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녀가 여전히 그랬을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원 고시원 쪽방에서 혜원이 아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마음 재단 채용 담당자였습니다. 1년 전에 보내주신 지원서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적합한 자리가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말에 혜원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서울 강남의 거대한 유리 빌딩 미래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장소에는 명문대 출신의 세련된 사람들이 가득했고 혜원을 무시하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혜원은 저는 거창한 경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일은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닥에서 시작했어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직미러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권민호 대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오던 혜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옅은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
혜원이 급히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인데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첫 수습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혜원은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그녀의 작은 얼굴을 비췄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가던 남자의 뒷모습과 침묵 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혜원은 마치 백로 무리 속에 떨어진 참새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섰다. 사무실은 환하게 빛났고 책상과 의자는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최고급 맥북을 앞에 두고 헤드폰을 쓴 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다. 혜원이 미처 의자에 앉기도 전에 테이블 끝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골에서 올라온 주제에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왔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고 분명 혜원을 향한 것이었다. 혜원은 순간 멈칫했고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신 유행 스타일로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비웃으며 혜원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피스 여신이라 불리는 임수아였다. 입사한 지 2년 가까이 된 그녀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 능하고 말솜씨가 날카롭기로 유명했다. 혜원이 입사한 날부터 수아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 뭐 든든한 백이라도 있나 보지. 수아는 혜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비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더욱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신입 사원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일렁였다. 그런 무시와 경멸 섞인 말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것들이었다. 얼굴만 반반하고 가난하면 결국 설거지나 하게 되는 거야. 이웃집 방씨 아줌마는 학교에서 돌아온 혜원의 옷이 흙투성이가 된 걸 보고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문명과 현대의 상징이라는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여전히 그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335 식당으로 향할 때 혜원은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뒤처져 걸었다. 그녀는 탕비실 구석에 앉아 아침에 직접 싸온 작은 도시락을 열었다.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몇 개와 무김치가 조금 들어있을 뿐이었다. 옆 테이블에 놓인 비싸고 향기로운 배달 음식들과는 확연히 비교되었다. 지나가던 수아가 힐끗 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세상에, 집에서 도시락까지 싸오다니. 진짜 궁상 맞네. 남자 직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듯 수아의 팔을 살짝 쳤지만 그녀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용 모니터에 공지사항 하나가 떴다. 권민호 대표이사 분기 결산회에 참석 예정. 전 직원 필참. 사무실이 술렁거렸다. 헐, 권 대표님? 그분이 웬일이래? 진짜 오랜만이잖아. 해외 출장이 잦으셔서 얼굴 보기 힘들다던데 직접 회의를 주재하신다니 대박이다. 혜원은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 권이라는 성이 들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 회의는 1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각 부서 직원들이 축제라도 온 듯 북적이며 모여들었다. 다들 옷매무새를 다듬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혜원은 맨 뒷줄에 앉아 작은 핸드백을 꽉 쥐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인지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큰 키에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각진 얼굴과 깊고 차갑지만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혜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았다. 눈보라 치던 밤밥을 구걸하던 가난한 청년 권민호는 온데간데 없고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원고도 슬라이드도 보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직원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지난 분기 수많은 도전을 헤쳐왔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당하니 숨을 죽였다. 민호의 시선이 맨 뒷줄에 앉아 충격에 빠져있는 혜원에게 향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저에게 친절함이란 출신 성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어디서 왔든 무슨 일을 했든 진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빛나는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대표님의 눈길을 따라 뒤로 쏠렸다. 그곳엔 혜원이 있었다. 수아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입을 떡 벌렸다. 혜원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당당 안의 모든 눈과 수군거림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결론을 맺고 단상을 내려왔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혜원에게는 숨막히는 압박감이, 수아에게는 뼈아픈 패배감이 감도는 침묵의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혜원이 조용히 짐을 챙겨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죠? 혜원이 뒤를 돌았다. 민호가 서 있었다.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눈빛만은 익숙했다. 명절에 이틀 동안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혜원은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강변의 카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강물은 불안한 마음처럼 일렁였다. 얼음이 다 녹아버린 오렌지 주스 앞에서 혜원은 침묵을 지켰고 맞은편에 민호는 석상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차분하고 맑은 인상.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 밥을 빌던 청년도 반상 위에서 위엄을 뽐내던 대표이사도 아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로 보였다. 당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혜원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한테 연극을 한 거죠? 민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흐르는 강물처럼 긴 침묵이 흘렀다. 처음부터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당신도 묻지 말라고요. 그리고 난 멍청하게 그 말을 믿었죠. 혜원은 허벅지 위 두 손을 꽉 쥐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난 당신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심장을 핥히는 것 같다. 민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 짓은 뭔데요? 혜원이 말을 잘랐다. 날 뭘로 본 거예요? 장난감? 당신의 그 잘난 사람 시험하는 놀이에 쓰이는 인형. 민호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전 보육원에서 태어나 세상의 동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란 게 생각보다 겹겹이 쌓인 가면 같다는 걸 알게 됐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시울이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그때 맹세했습니다. 내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아낄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절 시험 대상으로 삼았나요? 혜원이 씁쓸하게 물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 밥값을 대신 내주고 날 고향에 데려가 가족처럼 소개해줬을 때 더 이상 연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원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슴 속에 금이 가는 듯한 메마른 웃음이었다. 남의 호의가 당신한테는 시험거리밖에 안 되나요? 당신 상처 회복하는 도구냐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당신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혜원이 말을 이었다. 소박한 진심 따위는 믿지 않는 거죠. 누가 잘해주면 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부터 하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한강의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때리며 뺨을 스쳤다. 방금 내뱉은 말처럼 시리도록 차가웠다. 미안합니다. 민호가 작게 말했다. 혜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부서진 마음처럼 길게 늘어져 떨리고 있었다. 그날 좁은 고시원 방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혜원은 좁은 침대에 앉아 민호가 고향을 떠날 때 엄마에게 쥐어주었던 흰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설 떡국 진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심 여사는 봉투 안에 1년치 약값이 들 만큼 큰 돈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웃기만 했다. 혜원은 봉투 속에 작은 쪽지를 꺼냈다. 민호의 글씨는 꾸밈없이 반듯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을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원의 눈앞이 흐려졌다.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글자 위로 번졌다. 아무것도 없는 놈을 믿은 게 아니라 다 가진 주제에 없는 척 연기한 놈을 믿은 거겠지.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 짜장면집 간판에 노란 불빛만이 희미한 골목 끝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였다. 넥타이 없는 흰 셔츠 차림의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혜원의 낡은 자취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얇은 꽃무늬 커튼이 드리워진 그 창문을 향해 그는 다가가지도 전화를 걸지도 못했다. 그저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송 비서였다. 작지만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다. 대표님, 진실을 밝힐 권리는 있지만 그로 인해 그녀를 잃을 각오도 하셔야 해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지만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어떤 우산으로도 지금 가슴 속의 죄책감을 가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마을 방송용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저녁 곡성댁 심 여사님 댁에서 신어르신 제사가 있으니 많이들 와주십시오. 반복되는 방송 소리의 혜원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녀는 전날 오후 예고도 없이 민호도 없이 혼자 고향으로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내릴 때부터 혜원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반가움이 아니라 호기심과 비아냥이 섞인 시골 특유의 끈적한 시선들이었다. 부엌에서 팔을 다듬던 심 여사의 눈은 매운파 때문인지 붉어져 있었다. 혜원은 말없이 들어가 대야를 들고 엄마를 도왔다.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마 위 칼질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다. 장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맘에 담아두지 마라. 심 여사가 닥쳐올 일을 예감한 듯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 입이란 게 원래 떠들다 보면 지쳐서 조용해지는 법이다. 혜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가슴속 상처는 욱신거렸다. 제삿날은 늘 그렇듯 북적였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과일이며 소주를 들고 찾아왔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떡을 나눠 먹었다. 개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혜원은 아버지 제단 앞에 절을 올렸다.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심장이 요동쳤다. 작년에 데리고 왔던 그 훤칠한 청년은 어쩌고 혼자 왔다? 그 놈이 사기꾼이었다며? 정체가 들통나서 도망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이고, 참말이여? 혜원이 갸도 팔자가 지 어메랑 똑같구만. 마지막 말은 방씨 아줌마였다. 동네 확성기로 유명한 그녀는 굳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가 그날 봤잖아. 시장에서 둘이 허리 감싸고 댕기는 거. 그랬던 것이 어째 혼자 와서 밥을 먹는다냐.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옆에 앉은 아줌마들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제사상 앞에 앉은 혜원은 만석 삼촌과 숙모 사이에 끼어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 청년 뭐 하는 사람이라냐? 집은 어디고? 왜 이번엔 코빼기도 안 비친대? 무슨 일 남겨? 혜원은 고개를 쳐박고 맨밥에 나물만 쑤셔 넣었다. 먹고 싶지도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숙모가 결정타를 날렸다. 형님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짠하네. 사람을 너무 믿어서 평생 소리 듣고 살았잖소. 심 여사가 쥐고 있던 젓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노모의 눈이 한참 동안 허공을 맴돌다 입을 열었다. 내 새끼가 어찌 살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죽은 양반 제삿날에 험한 소리들 하지 마소. 하지만 심 여사의 말은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벌떼처럼 웅성거렸다. 혜원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심었던 감나무 몇 그루가 있는 그곳은 잡초만 무성했다. 어린 시절 혼날 때마다 숨었던 그녀만의 피난처였다. 오늘 그곳은 눈물을 숨기는 장소가 되었다. 혜원은 낡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뜨겁고 짠 눈물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단지 민호를 잃어서가 아니었다.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잃은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이 지키려 했던 선에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혜원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취침등 불빛에 그녀의 그림자가 벽지에 유령처럼 일렁였다. 혜원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연락처 목록에서 멈췄다. 권민호, 시골 설날.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설날 밥상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눈빛, 엄마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손, 자신이 실수할 때마다 지어 보이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카페에서의 그 말. 당신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벌어졌고 혜원은 다시 믿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정말 이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1초, 2초. 그리고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자 혜원은 다시 오열했다. 이름 하나 지우는 건 쉬웠다. 하지만 믿음을 지워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신라호텔 대연 회장,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남부청정원료 개발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얀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혜원은 이 화려한 곳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날랐다. 민호의 번호를 지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래 그룹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운명은 또다시 짓궂은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래 그룹의 권민호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민호의 구두 굽소리가 혜원의 심장을 강타했다. 근처 테이블에 차를 따르던 혜원의 손이 떨렸고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가 저기 있었다. 조명을 받으며 빗어 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정장을 입은 채. 하지만 혜원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건 그의 눈빛 때문이었다. 농업 밸류체인에 대해 연설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혜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보내는 은밀한 신호처럼. 송 비서가 혜원을 먼저 발견했다. 그녀는 짐짓 자연스럽게 다가와 혜원의 소매를 끌었다. 여기 사람 너무 많아요. 뒤쪽 가서 좀 쉬어요. 혜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은 엉망진창이었다. 민호의 목소리, 그 익숙한 억양 하나하나가 지난 설날 마당을 쓸고 엄마에게 물을 따라주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가까이 있던 손님이 말했다. 저 서빙하는 아가씨,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 여자친구라던 그 사람 아닌가? 혜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빠져나갔다. 발걸음이 꼬였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신혜원 씨,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명확하고 고통이 섞인 목소리였다. 혜원은 붉은 카페트 위 깔린 긴 복도에서 멈춰 섰다. 두 사람뿐이었다. 샹들리에의 노란 불빛 아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번호 지운 거 원망 안 합니다. 민호는 혜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난 다 기억해요.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기억해서 뭐 하게요? 그녀가 목이 메어 물었다. 내가 또 바보가 된 꼴을 확인하려고요. 민호는 침묵했다. 날 시험했다고 했죠? 그래서요? 내가 믿었더니 사라지고 상처받으니까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나요. 혜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차라리 우리가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녀는 등을 돌려 복도를 달려갔다. 민호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다 멈췄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고 그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의 혜원은 웨이트리스 유니폼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옷에는 연회장의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엄마였다. 엄마. 네 혹시 그 사람 만났냐? 엄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왜 물어? 아까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만. 민호 그 양반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무슨 투자 사업인가 한다던데 엄마 생각엔 네 찾으러 온 것 같아야. 혜원은 숨이 멎는 것 같다. 지우려던 순간 누군가는 다시 찾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깊게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미래 그룹, 곡성군 생태 농업 모델의 수백억 원 투자 결정. 그녀가 나고 자란 곳,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권민호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섬진강 바람이 집 냄새를 싣고 불어왔다. 마을로 들어가는 흙기름 먼지가 풀풀 날렸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진흙 자국이 선명했다. 마을 입구각의 앞평상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든 채 지나가는 할머니, 아저씨들에게 살갑게 인사하고 있었다. 저 양반이 진짜 재벌이라냐? 에이, 설마. 재벌이 뭐 하러 저런 낡은 트럭을 타고 흙투성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겠어. 근데 아침부터 자꾸 혜원이네 집 앞을 서성거리더라니까. 방씨 아줌마가 혀를 찼다. 심여산의 대문만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짠하대 설거지를 하던 혜원의 엄마가 고개를 들었을 때 대문 밖 감나무 뒤에 서 있는 키 큰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30분 넘게 꼼짝도 않고 서 있다가 돌아갔다. 잠시 후 마을 정자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호 아저씨, 한과 하나만 더 줘요. 아저씨, 민호는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에게 한과를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이랑 갯가에서 놀았는지 얼굴엔 진흙이 묻어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저씨, 되게 잘생겼는데 영화배우예요. 민호가 껄껄 웃었다. 아니, 아저씨는 너희들처럼 가난했던 사람이야. 그날 오후, 민호는 이장님을 찾아갔다. 군 출신의 깐깐한 이장님에게 그는 서류를 내밀며 읍내로 나가는 다리 보수와 주말 공부방 지원을 요청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저 힘을 보태고 싶은 사람으로만 봐주십시오. 이장님은 민호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친구, 낯이 많이 있구만.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혜원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낡은 나무 울타리 틈에 편지 한 통을 끼워두었다. 어머님,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혜원 씨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잘못은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 혜원 씨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국을 먹었던 사람 올림, 편지를 읽은 엄마는 가슴에 종이를 품고 눈물을 훔쳤다. 지난 설날이 떠올랐다. 10수년 만에 집에 남자가 들어와 술잔을 기울이고 생선살을 발라주며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설날. 미래그룹 회장이 혜원을 찾아 마을에 투자를 하러 왔다는 소문은 봄비보다 빠르게 퍼졌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심여산의 집을 주말 드라마 보듯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인물이 또 하나 나타났다. 혜원을 괴롭히던 수아였다. 동창들과 근처로 여행을 왔다가 장터에서 트럭 기사들과 이야기하는 민호를 목격한 것이다. 수아는 기겁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 대표님이 왜 여기에?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얘들아, 대박 사건. 그 신혜원이라는 애랑 우리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였는데 대표님이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해서 개 꼬셨다는 소문 진짜인가 봐. 수아는 몰래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밥집 알바녀의 꼬임에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눈빛이 싸늘했다. 가난한 사람 비하하고 허위 사실 유포한 걸로 뉴스에 나오고 싶습니까? 수아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목소리엔 뼈가 있었다. 계속하면 법무팀 부르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혜원 씨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수아는 입을 다물고 황급히 방송을 껐다. 민호가 시골에 온 건 단순한 사과나 화해 때문만이 아니었다. 혜원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이 작은 사회에서 그녀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올곧은 성품과 따뜻한 마음 때문에. 밤이 깊어지자 마을 길은 고요해졌고 논밭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민호는 혜원네 집 골목 어귀에서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들어가지 않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녀가 평안하기를. 용서하든 안 하든
당신은 내가 쓴 가면을 모두 벗고 싶게 만든 첫 번째 여자예요. 해질녘 바람이 처마 밑 감나무를 스치고 빨랫줄을 흔들었다. 부엌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시골 고유의 정취였다. 심 여사는 묵묵히 찌개를 퍼서 상에 올렸다. 화려한 만찬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정이 담긴 밥상이었다. 민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외제차도, 명품 정장도, 롤렉스 시계도 없었다. 색바랜 흰 셔츠 차림에 마을길에서 꺾은 들국화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지난 설날 처음 왔을 때처럼 쭈뼛거리는 모습이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꽃을 보고 피식 웃었다. 들국화요? 수입꽃보다 훨씬 낫네. 민호는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두 손으로 꽃을 내밀었다. 마루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혜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깨작거렸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된장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가족의 입맛에 맞게 끓여져 있었다.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자네, 이 갈치속젓 한번 먹어보고 내 물음에 답해보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붉은 젓갈에 쌈을 찍어 입에 넣었다. 전라도 특유의 곰삭은 젓갈 냄새와 짠맛이 확 올라왔다. 그는 짠맛을 꾹 참으며 삼켰다. 네, 아주 깊은 맛이 나네요. 심 여사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물었다. 만약 내 딸년이 평생 가난해서 볕들 날 없어도 데리고 살라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혜원이 고개를 들어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다. 거짓말쟁이였던 저를 받아준다면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습니다. 어머님,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식사는 달콤한 곶감으로 마무리되었다. 혜원이 방에 들어가더니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민호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거, 그때 갚았던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민호가 멈칫했다. 혜원은 피하던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고용했던 건 무서워서였어요.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엄마가 슬퍼할까봐. 혜원이 긴 숨을 내쉬었다. 근데 이제 보니 내가 틀렸어요. 돈으로 남들 눈 속이려다가 진짜 마음은 연기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잊고 있었어요.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곶감 접시를 혜원 쪽으로 밀어주었다. 먹어라. 너 옛날엔 곶감 싫어했잖냐. 떨다고 안 먹더니. 오늘 한번 먹어봐라. 반지. 혜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곶감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상하게 향긋했다. 예전보다 훨씬 달고 고소했다. 아마도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이리라.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꼬깃꼬깃한 지폐와 그가 썼던 쪽지가 그대로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을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혜원의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혜원은 손을 빼지 않았다. 마당에는 노란 고양이가 툇마루로 뛰어오르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고기 풍경이 딸랑거렸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평화로운 시골 저녁, 두 젊은이와 노모만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일요일 아침, 섬진강 변 장터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더 뜨거웠다. 온 동네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는데 원인은 단 하나, 신혜원이었다. 들었어? 강남에 있는 빌라래. 3층짜리에 비단잉어 연못도 있고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다던데
방씨 아줌마가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생선 장수 아줌마가 혀를 찼다. 며칠 전만 해도 남자한테 차였다고 질질 짜더니 하루아침에 재벌 사모님이라니. 참말로 사람 팔자 시간 문제여. 아줌마들이 모여들어 살을 붙이고 튀겼다.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둔갑해 있었다. 물론 왜곡된 소문 속에서 단 한 사람, 혜원의 엄마만이 조용히 장을 보고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외투를 입은 그녀는 옅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 쭈뼛거리며 물었다. 심 여사, 혜원이 곧 시집 가는가? 심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다. 어른들 일인데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신문지에 싼 한과 꾸러미를 꺼내 건넸다. 자매님들 이거 좀 드셔보셔. 혜원이가 전해주라더라.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마을 어귀에서 혜원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소문 속 재벌 사모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방씨 아줌마가 지나가자 혜원은 붓을 놓고 달려가 손을 잡았다. 아줌마, 예전에 제가 맘 상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죄송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방씨 아줌마는 당황해서 손을 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래, 네 착한 거 다 안다. 나중에 국수나 먹여줘라. 혜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웃었다. 그날 오후, 택시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하이힐에 흰 블라우스. 수아였다. 한때 혜원을 깔보고 시기하던 그 오피스 여신. 혜원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수아는 예전의 그 도도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요. 제가 그때 너무 멍청했어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맞잡았다. 당장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미래 그룹 프로젝트 리부트 기획안을 보여주었다. 농어촌 의료 및 교육 지원 사업이었다. 담당자 및 현장 감독 관란에는 신혜원, 전라 지역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권 대표님, 계열사 수익금 전부 이 재단으로 돌린대요. 그리고 언니를 첫 번째 책임자로 추천하셨고요. 혜원은 멍해졌다. 그날 밤, 혜원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옛날 수험표 뒤에 적어둔 메모를 꺼냈다. 175만 원 있으면 설날 하루,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는 돈으로 자존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존심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는 것이었다. 낡은 32인치 TV 화면이 번쩍거렸다. 라이브 토크쇼에 흰 셔츠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시계도 차지 않은 깡마른 손목,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권민호. 미래 그룹 CEO, 사랑과 진실을 위해 신분을 속였음을 공식 인정. 혜원은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여성 앵커가 질문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시던 분이 왜 가난한 백수 행세를 하셨나요? 민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부터 정비소에서 먹고 자며 기술을 배웠죠. 가진 거라곤 2주먹뿐이었습니다. 몇몇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하고 사업을 일궜지만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다. 민호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느 해 연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밥값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친절을 베푸셨죠.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분이 175만 원의 남자친구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분 곁에 있고 싶어서 수락했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도 저를 받아줄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앵커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건 기만이 아닐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제 세상에서 저는 진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랑 있을 때 내 마음은 한 번도 거짓인 적 없었어. 방 안의 혜원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엔 상처가 아닌 벅차오름 때문이었다. 송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봤어요? 저도 울고 있어요. 혜원은 답장 대신 화면 속 슬픈 미소의 민호를 바라보았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범한 두 사람으로 만나 밥 한 끼 하고 싶습니다. 혜원은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둘 다 말이 없었다. 거칠어졌다가 차분해지는 숨소리만 들렸다. 방송 봤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직 그 번호 안 바꿨네요? 한 번도 바꾼 적 없어. 용기가 없어서 못 걸었을 뿐이지. 혜원이 울면서 웃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엔 제가 밥 살게요. 연기 같은 거 말고. 그냥 나랑 당신이랑 전화기 너머에서 민호가 웃었다. 헤어진 후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다. 응, 기다릴게. 대신 메뉴는 혜원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로 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가벼운 용서의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혜원은 창가에 누워 생각했다. 재벌가 사모님 소리도 펜트하우스도 필요 없었다. 자신이 약해질 때 곁에 있어주고, 가난할 때 손잡아주고, 화낼 때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 그거면 충분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민호는 TV를 끄고 서랍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년이 가난하지만 심성은 곱소. 가난까지 사랑해줄 사람이라면 내 안심하겠네. 그는 쪽지를 다이어리에 끼워 넣었다. 영원히 지킬 약속처럼.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혜원의 자취방. 숱한 밤 눈물로 지새웠던 이곳에서 오늘은 밥 짓는 냄새가 났다. 혜원은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팔을 썰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옆에는 갈치속젓 한 종지가 놓여 있었다. 이 작은 젓갈이 이토록 긴 인연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달그락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들어왔다. 몇 달 전과 똑같은 낡은 방. 벗겨진 페인트, 삐걱거리는 테이블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혜원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왔어요? 앉아요. 다 됐어. 민호는 식탁에 앉아 방을 둘러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난다. 짠 젓갈 먹으면서 우는 여자는 처음 봤었는데 혜원이 얼굴을 붉히며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때야 엄마 생각나서 그랬죠. 그리고 그 집 젓갈이 진짜 짰단 말이에요.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거리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소박한 밥상이었다. 흰쌀밥, 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가운데 놓인 갈치속젓. 하지만 혜원은 수저 하나, 그릇 하나 정성껏 놓았다. 젓갈 맛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데 민호가 밥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썼죠. 민호는 그 말에 혜원을 빤히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나자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혜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뚜껑을 열자 은색 하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나왔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75만 원에서 부부로. 혜원은 멍하니 보다가 깔깔 웃었다. 당신 진짜 끝까지 1억이에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진심이야. 우리가 지나온 길이잖아. 혜원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재벌 마누라 필요 없어요. 난 그냥 권민호 아내 할래요. 민호는 말없이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일 고향 내려갈까요? 왜?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허락받아야죠. 혜원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민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엄마가 반대하면 어떡해요? 민호가 혜원의 손을 꽉 잡으며 웃었다. 그럼 옆집에 집 짓고 살지 뭐. 대릴 사위로 들어갈게. 고생하는 건 자신 있어. 혜원은 울면서 웃었다. 마음속의 짐이 모두 내려간 듯 가벼웠다. 저녁 무렵 둘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혜원이 씻으면 민호가 닦았다. 그 단순한 일이 그들을 충만하게 했다. 그날 밤 혜원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사랑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맨밥에 젓갈 하나 놓고 먹어도 잔치상이라는 거요. 민호는 대답 대신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다. 도시의 다른 편, 송 비서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렀다가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다. 혜원 씨, 대표님이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혜원은 쑥스러운 듯 손짓했다. 차린 건 없지만 들어와요. 짠 과자밖에 없지만 송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진짜 사랑은 그거면 충분하죠. 늦은 밤 혜원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일기장에 적었다. 당신을 용서한 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한 날. 상처는 치유해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언제든 아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맑은 아침 햇살이 섬진강 변 마을을 감싸 안았다. 하늘도 축복하는 듯한 날이었다. 혜원의 한옥집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혜원이 걸어 나왔다.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연꽃 부케를 든 그녀의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미소만으로도 정원이 환해졌다. 감나무에 매달린 낡은 스피커에서 흥겨운 민요가 흘러나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 소곤거리는 사람. 하지만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따뜻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문가에 서서 예전에 직접 수 놓았던 원앙 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는 웃다가 울다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내 사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딸을 진짜로 웃게 해줘서 보내는겨. 마을 어귀에서 민호가 나타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푸른 비단 한복을 입었지만 손에는 낡은 빨간색 시티 100 오토바이를 끌고 있었다. 혜원이 그를 태우고 하숙집을 구하러 다니던 바로 그 오토바이였다. 그날 뒤에 타면서 떨어질까봐 벌벌 떨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민호의 말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저 양반이 진짜 재벌 맞대? 쉬, 모르면 가만히 있어. 둘이 좋다잖아. 결혼식은 마당에서 열렸다. 호텔 예식장도 높은 단상도 없었다. 마당에 깐 꽃무늬 돗자리와 감나무와 은행나무를 연결한 청사초롱이 전부였다. 민호는 회원 앞에 섰다. 눈시울이 붉었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당신은 175만 원으로 날 고용했고, 난 평생을 걸고 당신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당신에게만은 가장 진실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혜원은 부케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엄마가 나무 기러기 한 쌍을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사는 거다. 명심해라. 피로연은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방씨 아줌마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갈비찜을 뜯으며 말했다. 거참. 오늘 보니까 혜원이 관상이 달라졌네. 내가 말했잖아. 쟤는 말년 운이 좋다고. 누군가 핀잔을 줬다. 아니, 저번에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방씨 아줌마가 눈을 흘겼다. 아따, 자극을 줘야 성공하지. 좌중이 폭소했다. 혜원은 하객들에게 떡을 돌리며 인사했다. 저희 엄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이 있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수아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의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혜원 언니, 사과하게 해줘요. 그때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혜원은 말이 없었다. 수아가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거 175만 원이에요. 그때 언니가 대표님 고용했을 때 내가 비웃었잖아요. 사람 마음 얻으려면 그 10배를 줘도 모자란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혜원은 돈을 받지 않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알면 된 거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가 끝났다. 혜원과 민호는 감나무 아래 놓인 큰 액자 앞에 앉았다. 화려한 웨딩 사진이 아니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혜원과 헬멧을 든 민호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 민호가 가리켰다. 그럼요. 오빠가 800원짜리 콜라 비싸게 샀다고 내가 바가지 긁던 날이잖아요.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민호가 속삭였다. 당신은 175만 원으로 하루의 자존심을 샀지만 난 회사 전체를 걸고 당신의 믿음을 사고 싶었어. 혜원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응. 평생 함께할 아내를 얻었잖아. 밥 짓는 냄새와 집 태우는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화려한 예식도, 비싼 드레스도 필요 없었다. 가짜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진짜 약속이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은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가진 게 175만 원뿐이었고 민호는 신분을 숨겨야 했죠.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시작 속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 존중, 그리고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난 때문에 위축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민호처럼 진실한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심은 절대 낡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면 행복은 반드시 제 짝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도 환경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어디에서 혹은 베트남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깨어있는 삶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더 아름다운 가치를 나누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